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74페이지죠. 우리 판관비 보고 있어요. 판관비. 여기 나오는 계정 과목들은 거의 대부분은 앞에서 나왔던 것들이고 복습 같이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올리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체크해뒀다가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렇죠? 수선비 볼게요. 수선비. 수선비 언제 나왔죠? 유형자산의 취득 이후의 지출에 나왔죠. 취득 이후의 지출. 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지출이 있을 수 있다. 취득 이후의 지출은 두 가지로 처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비용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 내용 연수가 증가하거나 가치가 증대되거나 뭐 성능이 현저하게 개량됐다. 뭐 이런 거. 얘네 자동차 엔진 가는 수준이다. 이러면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남은 내용 연수 동안에 상각이라는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비용 처리하는 거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라고 그랬고, 그렇죠? 자산 처리하는 걸 자본적 지출이라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이 얘도 말씀드렸죠. 수익적 지출은 뭐 유지 보수와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건물 같은 경우는 깨진 기와장 대체, 유리의 대체, 도장 다시 칠하는 거 뭐 이런 거고. 자본적 지출의 얘는 엘리베이터 설치, 피난 시설의 설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예를 들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로 바꿔 읽으면 되고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로 바꿔서 읽으시면 좀 편하다고 했죠.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건데 이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수선비였어요. 그렇죠? 건물의 깨진 유리의 교체 뭐 이런 거, 그렇죠? 타이어의 교체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타이어와 같이 이제 차량에 관련된 수익적 지출은 차량 운반구라는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 계정을 좀 써달라까지 말씀드렸죠. 그 아래 보시면 차량 유지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우리 수익적 지출은 일반적으로는 수선비 처리하고요. 차량 관련된 거는 차량 유지비 처리한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거기 수선비 그래서 건물 수선 유지 보수료 이런 거 수선비 고치는 거 다 수선비입니다. 그 밑에 보험료 있죠? 보험료. 보험료는 말 그대로 그냥 보험료예요. 자동차 보험료 매년 내는 자동차 보험료, 건물 보험료 같은 보험료. 주의할 거는 운송 보험료 있죠? 취득할 때 뭔가 물건을 사올 때 뭐 배편, 해상 운송 보험료 이런 거는 취득 부대 비용이에요. 그렇죠? 취득할 때 들어가는 운송 보험료 막 이런 거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종업원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종업원은 부담을 안 해요. 회사만 부담해요. 이런 거 보험료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회사 부담분, 산재보험료의 회사 부담분.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있죠? 차량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차량 유지비예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기름값이겠죠? 기름값, 차량 유류대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기타 뭐 짜잘짜잘한 수선이니 뭐 이런 거 다 차량 유지비에 들어갑니다. 엔진오일 교체니 뭐 이런 거, 와이퍼 교체니 이런 거. 경상연구개발비. 우리 무형자산 할 때 개발비라는 계정 과목 있었죠. 우리가 제약회사나 뭐 이런 차량 제조회사 이런 데서는 이 연구 개발을 한다.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가 있는데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비용 처리하는 게 맞고 개발 단계까지 왔을 때는 개발에 성공한 놈은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이 되는 거고요. 개발에 실패했을 때는 그냥 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비용 처리하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에 비용 처리되는 계정 과목은 경상연구개발비로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당연히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친숙한 걸로 뭐 전속 계약을 해야지 이제 이제 그냥 노래 좀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발굴하는 단계가 개발 저기 연구 단계라 그랬죠. 훈련생이 되면 개발 단계가 됐다가 그 훈련생이 뭐가 돼요? 이제 데뷔했을 때 이제 가수가 되는 거잖아요. 걔네들 말로는 아티스트라고 그러는데 아티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티스트가 되면 전속 계약을 하고 개발비가 되는 거예요. 자산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상 연구개발비는 그러니까 비용 처리되는 계정 과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반비 있죠. 운반비 얘는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거 하나 있었죠. 그냥 운송비라고 다 운반비 처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상품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운반비는 취득 부대 비용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운반비는 그럼 언제? 판매 활동에서 발생하는 운반비가 비용 계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상품을 취득할 때 운반비가 들었다 그러면 그 상품의 매입가액에 엎어져야 되는 거고요. 상품을 판매할 때 운반비가 들었다 그러면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어, 판매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그 샘플 발송비도 운반비 이렇게 처리해요. 샘플 발송비. 판매 활동하지 않고 샘플을 발송하는데 뭐 퀵비 들었다? 이것도 그냥 운반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 문제에서 여러분 실전 문제에서 예를 들어 우체국 택배 송장이 딱 나왔어요. 운반과 관련된 비용이다. 그럼 여러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운반비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이게 상품의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운반비인지 판매하는 활동에서 발생한 운반비인지 보시고 처리해야 됩니다. 매입 과정이면 차변에 상품 와야 되는 거고요. 판매 활동이면 차변에 운반비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견본 발송비하고 뭐 택배비 이런 거 그렇죠? 다 운반비, 퀵비, 택배비 다 운반비 또는 취득 원가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 있죠? 밑에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는 말 그대로 직원들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거예요. 만약에 회계부서의 직원들한테 회계교육을 뭐 시켜줬다. 뭐 교육훈련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서비스 담당 직원한테 서비스 뭐 매너 교육을 시켰다. 뭐 이런 거 교육훈련비 되는 거예요. 강사 초청료, 그쵸? 저 같은 뭐 특강 강사를 불러가지고 특강을 시킨다든지 하는 거 강사 초청료 다 교육훈련비입니다. 옛날에 남정에 있을 때요. 그런 계획을 했었었는데 이연복 셰프 있죠? 이연복 셰프님 한번 불러가지고 한 적 있었어요. 그런 거 다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비싸요. 도서 인쇄비 볼게. 도서 인쇄비. 도서 구입비나 인쇄대금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 대표적인 게 신문, 잡지, 도서예요. 신문, 구독료, 잡지도 다 도서 인쇄비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 그냥 책 있죠? 책 사는 거. 다 도서 인쇄비. 그리고 인쇄대금도 도서 인쇄비에 들어가요. 인쇄대금. 가장 많이 인쇄하는 게 뭘까요? 명함대죠, 명함대. 회사에서 명함. 명함 인쇄하는 거. 그렇죠? 명함 팔 때 도서 인쇄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사대금도 그렇죠. 복사대금도 도서 인쇄비에 들어가겠다. 그렇죠? 팜플렛 만들고 뭐 하는 거 도서 인쇄비. 자, 근데 도서 인쇄비 같은데 예를 들어 복사대금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 광고 선전비 있죠. 광고 선전비.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찌라시를 인쇄했어요. 네? 리플릿을 인쇄했어요. 그거는 도서 인쇄비예요. 광고 선전비예요. 애매하잖아요. 그쵸? 근데 성격이 뭐예요? 광고 선전을 위한 거면 광고 선전비가 더 적합하겠죠. 광고 선전을 위해서 인쇄했어. 그러면은 도서 인쇄비보다는 아무래도 광고 선전비가 나중에 우리가 쓰는 사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유용하겠죠.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럼 그 아닌 인쇄도 있나요? 아까 같은 명함. 그 다음에 뭐 책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본사 전경을 담은 뭐 사진을 본사 로비에 걸어두기 위해서 인쇄했다. 뭐 이런 거는 광고 선전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쇄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같은 인쇄비라도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 실무에서. 그 다음에 포장비 있죠? 포장비는 말 그대로 포장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포장비 하시면 되고요. 별로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비 있죠? 소모품비. 요 소모품비는요, 아직 나중에 우리 정확히 계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소모품비가 있고요. 소모품이 있어요. 소모품비, 소모품. 두 개는 다릅니다. 소모품비, 비자가 들어가면 비용 계정이고요. 소모품이라는 게 있어요. 소모품. 그거는 자산 계정이에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배울 건데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소모품 비 그러면 비용이고요. 소모품 그러면 자산입니다. 자산.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내일 배울 거예요. 소모품 그럼 자산, 소모품 비 그럼 비용 계정이에요.
어떤 거냐? 그냥 말 그대로 소모품이에요. 쓰고 닳아서 없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볼펜, A4 용지, 청소도구, 세제 이런 거 그냥 소모품비 비용 처리합니다. 소모품비.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다른 처리할 수도 있는데 그건 내일 정확히 배울게요. 어쨌든 그 달아 없어지는 거 소모품 관련해서 소모품비 또는 소모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뭉구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4 용지.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있죠? 이건 판관비 수수료 비용이에요. 그쵸? 판매비와 관리비 수수료 비용도 있고 이 수수료 비용은 대단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들어갈 수도 있고 영업의 비용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요즘에 뭐 핫한 문제로 나오는 거 수수료 비용은 그 방역비 있죠, 방역비. 방역하고 뭐 지급한 금액이다, 얼마다, 어떻게 처리할래? 라고 물어보면 뭐 해야 돼요? 수수료죠. 서비스는 다 수수료라 생각하시면 돼요. 서비스비. 방역해주고 돈 낸 거 그냥 수수료 비용 하시면 된다고요. 서비스 제공받은 거. 이해되시겠어요? 수수료 비용. 뭐 많죠. 이전에 많이 나왔던 거는 기장 수수료 있죠. 우리 외주 줄 때 우리 그 장부 기장을 회계세무사무소에 외주 주고 매월 얼마씩 주잖아요. 그것도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이건 판관비 수수료 비용이겠죠. 기장 맡기고 하는 거는 판관비 수수료 비용이겠죠. 뭐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니 송금 수수료니 뭐 청소 비용이니 뭐 사무실 청소 비용 이런 거 다 수수료 비용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광고 선전비, 말 그대로 광고 선전을 위한 비용이죠. 불특정 다수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TV 선전, 라디오 광고, 지면 광고 이런 거 다 광고 선전비 하시면 돼요. 대손삼각비 했죠. 대손삼각비. 대손삼각비 나왔죠. 대손삼각비는 뭐예요? 대손과 관련된 비용이죠. 대손이 뭐예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떼이게 되는 거, 못 받게 되는 게 대손이라고 그랬죠. 받을 돈 못 받게 되는 거 대손이라고 그랬어요. 대손삼각비 관련된 비용을 대손삼각비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우리 대손삼각비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 기말에 설정할 때 어떻게 돼요? 12월 31일에 대손 예상액만큼 대손 충당금이 잔액이 되도록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해가지고 대손 충당금을 줄여주고 늘려주고 했죠. 대손 예상액만큼 대손 충당금 잔액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보충법이라고 그랬죠. 전입, 보충, 설정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욕조에 내가 원하는 물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더 보충해줘야 되냐 그런 개념이라고. 대손상각비, 대손 충당금 그쵸? 주의할 거는요. 우리 채권 네 가지가 있었죠.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미수금, 대여금 있었는데 전부 다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즉 매출 채권에 관련된 것만 대손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요. 미수금과 대여금, 즉 영업과 직접 관련 없는 채권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와서 확인해 볼까요?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는지 진짜 볼게요. 영업에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어디 갔죠? 76페이지 보시면 영업의 비용의 밑에서 네 번째 밑에서 네 번째 있죠? 기타의 대손상각비 있죠? 그러니까 대손상각비는 판관비고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미수금, 대여금 나오면 기타의 대손상각비 나와야 돼요. 아차하는 순간에 틀려요 이거. 그렇죠? 잘 챙기세요. 미수금, 대여금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의 대손에 관련된 비용이다. 대손 충당금 얘기 나왔으니까 마저 해볼까요?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돼요? 대손 충당금 있으면 걔 먼저 쓰고 모자라면 대손상각비 또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손 확정됐던 채권이 죽었다 살아나왔어. 돌아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현금으로 했으면 현금 적고 대손 충당금 살리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 문제 풀 때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대손 충당금 잔액을 쫓아갈 수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대손 충당금 잔액을 쫓아가면서 회계 처리하다 보면 다 풀 수 있다 그랬어요. 항상 대손 충당금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고 대변의 잔액이 남는 거예요. 자산의 마이너스로 표시되지만 부채처럼 움직인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무형자산 삼각비 또는 무형고정자산 삼각비죠.
무형자산은 감가상각한다고 하지 않고 상각한다고 그랬어요. 용어를 잘 써주세요. 무형자산은 상각하는 거예요. 똑같죠? 유형자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차이만 알아두시면 된다 그랬어요. 무형자산 상각은 내용연수는 법령이나 관계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각은 사용이 가능할 때부터 시작한다. 그렇죠?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각 방법은 정액, 정률, 생산량, 비례법 다 사용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뭐만 인정한다? 정액법만 인정한다. 직접 상각과 간접 상각을 다 인정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직접 상각을 한다. 즉 무형 고정자산 상각 누계액 뭐 이런 거 없다 그랬어요. 바로 깐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무형자산의 상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계정 과목이 무형자산 상각비고 당연히 판관비에 들어갈 거예요. 무형자산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계정 과목을 좀 잘 알아두시라고 했죠. 영업권, 개발비, 특허권, 소프트웨어 이런 게 무형자산 계정 과목들이에요. 특히 개발비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정의도 좀 잘 나온다 그랬죠. 무형자산의 정의는 뭐예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큰 자산을 말한다.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무형자산 다 복습한 거야 이게. 우리 지금 전체를 지금 다 들어보고 있는 거지. 재고자산 했지, 무형자산 했지, 무형자산 했지, 대선충당금도 했죠. 오늘 지금 다 복습하고 있는. 견본비 볼까요? 견본비? 견본비는 처음 나오죠. 그냥 샘플 제작되는 견본비입니다. 샘플과 관련된 비용 견본비 하시면 돼요. 잘 나오는 개념 과목은 아닙니다. 자, 그럼 판관비가 다 됐죠? 판관비 이것만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회사를 이제 하다 보면 이것 말고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필요하면 더 쓰고 만들어 쓰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실무에서 하시는 거고요. 이 정도면 어지간한 거는 다 중요한 건 다 나온 거,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다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제가 지우다 말았는데 영업이익 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 있으면 더하고 영업의 비용 있으면 빼주죠. 근데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은 대체로 좀 쌍으로 많이 나왔죠.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유형자산 처분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같이 볼 거예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예요.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대표적인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은요.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자 수익이 보통 예금, 우리 회사 영업 관련된 보통 예금에서 나올 수도 있고 차입하는 게 영업과 관련된 차입이면 이거에 대한 이자 비용도 판관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건데 맞아요. 그 말 맞아요. 맞는데 너무 복잡해. 그거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복잡해. 판관비 이자 수익과 영업의 비용 이자 수익을 어떻게 나눌 건데 매번 들어온 이자를 짜잘짜잘하게 들어온 이자들이나 이런 거 너무 복잡해서 그냥 관습적으로 어느 회계나 다 영업의 수익 비용에 넣어요. 그냥 아시겠죠?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은 영업의 수익 비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금 수익 있네요. 배당금 수익 언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채무증권, 지분증권을 취득했을 때, 그쵸? 매도가는 증권이나 단기매매 증권을 취득했을 때 뭘 받을 수 있어요? 배당 받을 수 있죠? 배당 받으면 얘는 배당금 수익입니다. 당연히 영업의 수익이겠죠. 영업의 수익이 아니면 이게 영업이면은 그 증권회사가 증권회사면 이게 매출이 되겠지. 배당금만. 영업의 수익이죠. 그 다음에 외환차익, 외환차손,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 손실 있죠. 일단 외환차익과 외화환산이익의 차이는 뭐냐면요. 외환차익, 외환차손은요. 거래가 완결될 때 나오는 거예요. 거래가 완결될 때. 그렇죠? 근데 이제 외화환산이익과 외화환산 손실은 언제? 기말에 평가할 때, 환산할 때, 평가할 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분개를 해보라고 나온다면 외화환산이익과 외화환산 손실만 알고 계시면 돼요. 외환차익, 외환차손은 모르셔도 되는데 그래도 뭐 다 배웠으니까 우리가 외화와 관련된 이 네 가지 계정 과목은 다 뭐다?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다. 그건 알아두시면 돼요. 외화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율은.
기말에 나오는 거는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이에요. 그것만 주의하세요. 여기 외환 차익과 외화 환산이익 차이가 뭐냐요? 라고 물어보시면 평가할 때, 기말에 평가할 때 나오는 거는 외화 환산이익, 환산 손실입니다. 어저께 했었죠? 어저께 이게 외화 환산이 언제 되는 거예요? 기말에 결산하려고 봤을 때, 기말에 결산하려고 딱 봤는데 뭐예요? 채권과 채무가 외화로 표시되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빌렸어. 근데 내가 이걸 원화로 갚아야 되지 않고 나중에 갚을 때 외화로 갚아야 되는 외화 채무가 외화 차입금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걔는 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은 옛날 환율일 거고요. 기말 환율은 또 변동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기말 환율로 변동된 환산한 금액을 계산해 보면 장부가액과 차이가 발생하죠. 그러면 장부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채권과 채무를 늘려주고 줄여주고 해주고 상대방 계정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이 나오는 거예요. 채권과 채무를 늘려주고 줄여주고 하다 보면 환산이익, 환산 손실이 자동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화 채권을 늘려줘야 되냐, 줄여줘야 되냐, 외화 채무를 늘려줘야 되냐, 줄여줘야 되냐, 그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 계정에 환산이익, 환산 손실의 계정 과목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어제 한 걸로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임대료. 임대료는요, 임대사업자가 아닌 이상 영업의 수익이겠죠? 임대료. 임차료과 잘 비교해 두세요. 이거랑 같이 비교해야 되는 게 우리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 있죠? 임대보증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임대보증금. 부채죠? 임차보증금은 자산이에요. 내가 임대를 해주고 보증금 받았으면 나중에 줘야 되니까 부채인 거고요. 임차보증금, 임차 빌리고 보증금 줬으면 나중에 보증금 받아야 되니까 자산입니다.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과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이거는 손익계산서 계정이죠. 단기매매증권은 평가이익, 평가손실이 영업의 수익 비용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할 거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자본 계정이다. 꼭 주의하시고요.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처분손실 당연히 영업의 수익 비용이죠. 일시적으로 남는 자금을 우리가 투자했을 때 단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면 단기매매증권이었고 단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면 매도 가는 증권이었잖아요. 일시적인 유효자금을 투자했을 때. 거기 매도 가는 증권 처분이익, 매도 가는 증권 처분 손실 나오는데 매도 가는 증권 처분 손익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익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계정이에요. 처분되면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단기매매증권과 매도 가는 증권의 처분 손익을 빠르게 구하는 방법. 일단 단기매매증권은 처분가액과 뭘 비교해줘야 돼? 장부가액은 뭐가 장부가액일 것 같아요? 여러 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치면. 그렇죠. 가장 최근에 평가한 기말에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여기서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해가지고 기초 취득했고 해를 2번 거쳐서 처분했을 때 처분가액과 단기매매증권은 처분가액과 직전에 평가한 장부가액과 비교해야 되는 거였고요. 매도 가는 증권은요. 아무리 해를 거쳐도 이 평가손익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 계정에 쫓아다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처분가액과 최초 취득가액과 비교해야지 처분손익이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아파트 예로 들었잖아요. 그렇죠? 처음 샀을 때 중간에 기분이 좋고 나쁘지만 결국은 처음 샀을 때랑 비교해야지 처분손익이 제대로 나온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환입이 나왔네. 대손충당금 환입은요 잘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아까 보충법에 의해서 내가 욕조에 채우고 싶은 대손 예상액이 채우고 싶은 금액이 대손 예상액이 1,000원이야. 800원밖에 없어. 근데 설정 전에. 그럼 200원 추가해서 보충해 주면 되고요. 그렇죠? 그걸 전입한다 그랬죠? 전입, 추가, 전입, 설정 다 같은 말이에요. 보충. 근데 내가 원하는 게 1,000원인데 설정 전에 너무 많이 있어. 1,200원 있어. 예를 들어서 1,200원. 그럼 200원 덜어내야 되죠. 그거는 전입이라고 안 하고 그건 환입이라고 그래요. 환입, 덜어내는 거. 환입. 그러면서 대손충당금이 어디로 오냐면요. 대손충당금이 감소하는 사변으로 오고요.
대변에는 대손상각비가 오는 게 아니라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영업의 수익 계정이 오는.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할 거는 이 대손충당금 환입 영업의 수익으로 나오는 거는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 기타 채권과 관련된 거예요. 미수금, 대여금. 여기까지 깊게 설명 안 했는데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처분 환입은 잘 안 나와요. 그러면은 대손 그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거 관련된 환입은요. 판관비 마이너스로. 네. 아니 괜히 설명했다. 이거 그냥 넘어가세요. 대손충당금 환입 넘어가세요. 보충만 잘하세요. 보충.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그 유형자산 처분이익 있죠? 유형자산 처분이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어떻게 한다? 영업의 수익 비용이고요. 우리 이거 분개할 때 좀 주의하시라고 했죠. 유형자산 처분 분개. 항상 유형자산은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을 달고 다닌다 그랬죠. 그러니까 분개할 때는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분개할 때는 유형자산 처분 분개는 유형 자산이 나오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렇게 같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이 처분가액이 이렇게 나와서 이게 장부가액이고 이게 처분가액이고 처분 이익이 나오든지 처분 손실이 나오든지 이렇게 비교해 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세 번째로, 그렇죠? 그래서 요게 요 유형자산 취득가액과 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한 게 장부가액이라 그랬잖아요. 유형자산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건물이다 그러면 건물 10,000원, 감가상각 누계액 1,000원 그러면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물어보면 꼭 10,000원이라 하시는데 절대 10,000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9,000원을 장부가액이라 한다. 요거 좀 기억해서 요게 장부가액이라는 거예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장부가액은 항상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걸 장부가액이라 한다. 요 개념 헷갈리지 마시고 처분 관련할 때 조금 이제 수준이 올라가면 뭘 주의해야 된다 그랬어요. 처분 시기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처분 시기는 처분이나 취득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감가상각은 12월 31일에 이때 일률적으로 하지만 처분을 꼭 이때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9월 30일 날 했다. 처분했다. 그러면 이때 이 자산은 상각을 완료하고 처분해야지 정확한 이게 장부가액이 구해진다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때까지 9개월 동안의 상각을 완료해주고 처분 손익을 이 처분 분개를 해줘야지 정확한 장부가액 감가상각 누계액 동안 정확한 장부가액이 나오고 처분 손익도 정확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9개월 동안의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바로 처분 분개를 했다. 그러면 장부가액이 잘못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을 비교한 유형자산 처분이익과 처분 손실에 왜곡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처분할 때는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 완료하고 처분해야 된다. 그런 내용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 수중이익이 보네요. 자산 수중이익 언제 나왔어요, 이거? 무상 수중했을 때, 그쵸? 자산 유형자산 취득했을 때 공짜로 건물을 취득했다. 그러면은 차변에 건물 나오고 대변에 뭐 나올 게 없으니까 수익 계정에 나와야 된다 그랬죠. 이때 금액은 공정가치, 시가로 적으된다. 자산 수중이익이 영업의 수익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채무 면제이익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안 나왔네. 채무 면제이익은 뭐냐면요. 아까 자산을 공짜로 얻었으면 기분 좋죠. 반면에 부채가 공짜로 없어졌으면 그것도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채무 면제이익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산이 공짜로 생기면 공짜로 생겨서 좋고 빚이 없어지면 공짜로 탕감해주면 공짜로 없어졌으니까 좋고
부채가 차변으로 감소하면서 대변에 뭐가 나온다?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수익 계정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단기 차입금이 누가 내가 돈 빌렸는데 야 갚지 마 그랬어. 그러면 잽싸게 뭐 해야 돼요? 단기 차입금 어, 없애주고 그렇죠? 여기 뭐 적어야 되잖아. 이때 채무 면제 이익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채 감소 수익 발생이죠. 부채 감소 수익 발생. 맞죠? 채무 면제 이익은 말 그대로 부채가 감소했는데 원래 부채가 감소하면 또 다른 부채가 생기든지 아니면 뭐 자산이 감소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게 없으니까 수익 계정이 나오는. 자, 그다음에 보험금 수익인데요. 말 그대로 보험금 수익이에요. 보험금 수익은 우리가 보험 들어놓으면요. 보험금이 나올 때가 있죠. 그때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고요.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보험금 수익은 뭐 보험금 나올 때, 보험금 탈 때. 그다음에 잡이익과 잡손실 있죠. 잡이익, 잡손실. 잡이익은 중요하지 않은 잡다한 이익, 잡손실은 중요하지 않은 잡다한 손실이고요. 우리 회계 원리에서는요. 언제 나오냐면요. 현금과 부족 때 나와요. 현금과 부족. 현금과 부족. 복습해볼까요? 현금과 부족. 현금과 부족은 현금이 기중에 당부상의 현금과 실제 현금이 일치하지 않았음을 발견했을 때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죠. 임시 계정 과목이라고 그랬어요. 기중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임시 계정 과목 가수금, 가지급금, 현금과 부족 있었죠. 어쨌든 실제 현금 잔액과 장부상 현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았음을 발견했음. 일단 현금 계정부터 맞춰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장부를 실제에 맞춘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장부를 실제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 장부상 현금 잔액이 100원인데 실제 현금 잔액이 120원인 건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현금을 장부를 실제에 맞춰줘야 되니까 현금 잔액을 늘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장부상 현금을 늘려줘야 돼요. 줄여줘야 돼요. 늘려줘야 됐죠. 그러면 차변 대변. 현금 차변 대변. 차변이죠. 현금 늘려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현금부터 맞춰주는 거예요. 현금 차변. 그렇죠? 그리고 상대 계정에 이제 현금과 부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현금과 부족은 그러니까 현금부터 맞추고 그 다음에 대차 차익으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걸 발견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떨고 제대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외상매출금의 회수입니다라고 적어주면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발견이 안 되면 타임아웃이라고 그랬어요. 12월 31일까지 못 찾았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떨어져야 되잖아요. 현금과 부족은 임시 계정이니까 현금 과부족을 20 떨고 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이익이죠. 잡이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장부는 100원인데 실제 20원이 더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지금 원인을 못 찾았으니까 잡이익이 나올 수밖에. 반대 케이스는 잡손실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문제 풀기 위해서는 12월 30일 결산 과정 중에서 현금의 차이를 발견했다. 그때는 현금과 부족이 나오지 않고 바로 그냥 잡이익, 잡손실 처리한다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됐고요. 영업의 비용 안 한 거 있나 볼까요? 영업의 비용 우리가 다 쌍으로 받고 이자 비용 받죠? 외환차손, 외화환산 손실도 받고 기부금 아까 했죠?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은 아주 잘 나오는 영업의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으로 되게 잘 나와요. 접대비랑 같이 기억해두세요. 접대비는 판관비,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아까 했죠? 미수금, 대여금과 관련된 대손상각비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줘야 된다. 영업의 비용이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거 언제 나왔어요? 언제 나왔어요? 그렇죠. 어음의 할인, 어음의 할인은 조기에 현금화하는 걸 할인이라고 그랬어요. 전문 용어로 깡이라고 그랬죠. 깡. 어음깡. 조기에 현금화하는 거.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 가서 팔아먹고 현금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기 되기 전에 은행 가서 팔아먹고 현금화하는 거. 그러면 은행에서 팔 때 그냥 만기 금액을 다 줄까요? 안 주겠죠. 돈을 떼고 줘요.
떼임 당하는 걸 할인료라 그러고요. 할인료. 요거를 선의자 성격인데 요거를 우리 계정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 할인료를 처리하는 계정 과목명이 생각이 안 나면 할인료는 기억이 나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면 분개를 못 해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지금 잘 기억해 두세요. 어음에 할인하면 매출 채권 팔아먹었잖아. 매출 채권 처분해 먹었잖아. 처분하고 생긴 손실이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어야 돼요. 할인료 아니에요. 매출 채권 계정 과목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 계산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간단하다 그랬죠. 만기 금액에다가 할인율 곱하면 돼요. 다만 이게 할인율 자체가 연이자율이니까 남은 기간만큼만 12개월분의 남은 기간만큼만 조정해 주면 된다라고 말했어요. 계산 문제 잘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뭐 개념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냥 이자니까 만기 금액에다가 할인율 곱하면 돼요. 그리고 남은 기간만큼만 우리가 월수 조정해주면 된다까지 말씀드렸어요. 매출 채권의 할인이었죠. 매각 거래로 저기 그 회계 처리하는 경우고 지금 여러분이 배운 건 다 매각 거래예요. 매각 거래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매각 거래 다 나오면 내가 배운 거 하시면 돼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래서 요거 기억 잘 해두시고 영업의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처분 손실 매도 가는 증권 처분 손실이요. 처분 손실 다 했죠?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나왔다. 이거는 정상적인 감모일까요? 비정상적인 감모일까요? 비정상적인 감모예요. 영업의 비용에 나오는 건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이에요. 정상 감모 어디 갈게? 매출 원가로 가는 겁니다. 재해 손실. 재해 손실은요 말 그대로 재해 손실이에요. 풍수의 화재, 태풍 와가지고 뭐 건물 외벽이 뭐 무너졌다, 뭐 이런 거 재해 손실. 재해 손실 다음에 보험금 수익이 같이 연동이 많이 되는데 재해 손실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재해 손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험금 수익도 이렇게 들어오고 따로따로 뭐 우리 AT 시험엔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혼자산 처분 손실 했고요. 잡손실 다 했고, 다 했다, 그쵸? 다 했고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이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까지 했고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면 법인세 비용 나오죠. 마지막으로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 회계 처리는 기억나세요? 우리 선납세금 할 때 했었는데 그거 쭉 했었잖아요. 선납세금. 우리가 법인세는 언제 내는 거예요, 원래? 영업이익 회계 기간이 끝나고 3개월 이내에 내니까 12월 31일 결산인 저기 회사는요. 3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쵸? 3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결산할 때 법인세 추산액이라는 걸 계산한다 그랬죠? 어, 마지막에 법인세 추산액이라는 거를 맨 결산 마지막에 해요. 올해 법인세는 얼마다라고 확정을 쳐요. 그러면 그때 법인세 추산액만큼 뭘 잡으면 된다? 법인세 비용을 잡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 추산액이 1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법인세 추산액만큼 12월 31일이에요. 12월 31일에 법인세 추산액만큼 뭐 하면 된다? 비용 잡고 만약에 이때 납부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법인세 추산액만큼 법인세 비용이 나오고요. 법인세 비용이 나오고 그냥 현금 그날 납부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요. 했죠? 근데 납부는 언제 한다? 3월 31일 날 한다 그랬잖아요. 3개월 뒤에. 3월 31일 날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내야 되는 거예요? 미지급 법인세 또는 미지급 세금 같은 거예요. 미지급 세금, 미지급 법인세 해서 어떻게? 미지급 법인세, 미지급 세금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거예요. 얼마? 10만 원
현금 10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법인세 추산액만큼 법인세 비용 잡고 미지급 법인세를 계산해 뒀다가 3월 31일에 떨면서 내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서 뭐도 배웠어요, 우리? 선납세금도 배웠죠. 선납세금. 응? 선납세금. 기중에 내는 경우가 딱 두 번 있다 그랬잖아. 두 가지 케이스 있다 그랬잖아요. 기중에 법인세 내는 경우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이자 수령할 때 원천징수 당한 거. 내가 우리 회사가 이자 수령할 때 이자 수령 시 원천징수 당한 거예요. 한 거예요. 당한 거죠. 당한 거. 당한 거. 10,000원 있다고 쳐봅시다. 이자 수령 시 원천징수 당한 거예요. 또 주의해야 될 게 우리 회사가 있고요. 은행에서 이자를 줄 때, 그렇죠? 우리 회사의 이자 수익이지만 이때 원천징수하고 지가 낸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 법인세를 지가 10,000원을 이자 수익이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라고 합시다. 5만 원인데 이 중에서 야, 은행이 회사한테 5만 원 이자 줄 게 있는데 야, 너 10,000원은 내가 떼고 4만 원 줄게. 10,000원은 내가 대신 너 대신 법인세 납부해 줄게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 이자는 5만 원이 발생했는데 실제로는 10,000원 떼이고 4만 원만 받았을 때 그럼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 수익 얼마 발생한 거예요? 이거 좀 표현이죠. 이자 수익은 5만 원 발생 할게요. 이자 수익 5만 원. 이자 수익은 얼마? 5만 원 발생했고요. 현금은 얼마 들어오게요? 현금은 떼이고 10,000원 떼이고 4만 원만 들어온다고요. 이자는 수익 5만 원 발생한 게 맞는데 4만 원만 들어와요. 그러면은 10,000원은 뭐예요? 미리 낸 법인세잖아요. 미리 낸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선납세금 해야 돼요. 선납세금인데 이게 비용이 아니라는 거에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선납세금 10,000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산이죠. 그리고 또 한 케이스 하나 있었죠. 또 한 번의 케이스 뭐예요? 중간 예납 있죠? 중간 예납 또 10,000원 있다고 해봅시다. 중간 예납 10,000원 현금 납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금이 10,000원이 나가죠. 이거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미리 낸 세금이죠. 선납세금 처리하는 거예요. 선납세금 10,000원. 자, 만약에 기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했다? 잘못됐죠? 왜 잘못됐어요? 법인세 추산액은 10만 원, 내일 법인세는 10만 원인데 이거는 전체 통틀어서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리 낸 게 얼마 있어요? 2만 원이 있잖아. 이 10만 원은 요걸 다 포함해서 지금 계산한 거라니까. 이자 수익이니 중간예납이니. 근데 10만 원 중에는 이미 내놓은 게 2만 원이 있으니까 나중에 미지급 법인세가 10만 원이 되면 돼요, 안 돼? 안 되겠죠. 10만 원 중에 2만 원은 미리 낸 게 있다니까. 선납세 이거랑 이거 어떻게 돼요? 선납세금으로 떨어야겠죠? 2만 원. 그러면 이거 10만 원 되면 안 되겠네. 그쵸? 나중에 내야 될 건 얼마야 되는 거예요? 그쵸? 10만 원이 아니라 나중에 3월 31일에 갖다 바칠 거는 8만 원이면 되지. 2만 원 냈잖아, 미리. 했죠? 그러면서 얘가 8만 원, 8만 원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분계만 기억하면 돼요.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어떤 모양이다? 법인세 추산액만큼 법인세 비용이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이거. 추산액만큼 법인세 비용이 되고 선납세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미지급 법인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납세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미지급 세금이 또는 미지급 법인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납세금. 그래서 기말 수정 분계할 때 실제 실무 문제에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법인세 추산액은 10만 원이다. 그냥 딱 이렇게 나온다고요. 법인세 추산액 10만 원이다. 그럼 알아서 분계하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분계는
첫 번째, 법인세 비용 10만 원이고, 그쵸? 하는데 뭘 알아야 된다? 선납세금이 얼마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선납세금이 얼마 있는지 장부에서 확인해가지고 넣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 폼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까지 했습니다. 법인세 비용이나 법인세 등이나 같은 계정 과목이고요. 왜 법인세 등이냐면요. 우리 법인세 낼 때 법인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인세 떨거지 세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법인세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냅니다. 다 같이. 자, 그래가지고 법인세 비용까지 했고, 다 됐어. 이제 끝났다. 그러면 거기 수익과 비용의 인식 있죠? 요건데, 요거 간단하게만 볼게요. 다 볼 건 아니고, 수익의 인식 기준은 뭐, 조금 말이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수익의 인식 기준 넘어가고요. 거기 78페이지 참조 보시면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의 인식 시기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수익의 인식은 뭐냐? 언제 매출로, 만약에 상품 매출이다 그럼 언제 매출로 인식할 거냐, 수익을 인식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는 정확히 알아요, 지금. 뭐 상품은 언제? 인도됐을 때, 그쵸? 납품했을 때, 인도됐을 때. 그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인도됐을 때. 발생주의 회계할 때 언제? 돈 받을 때 수익이 아니라 인도될 때. 그래서 발생주의에서는 우리가 여러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머리가 발생주의가 아니었다가 발생주의로 점점 여러분이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상품 인도되면 어떻게 회계 처리해요? 외상으로 처리했다. 만약에 상품을 인도하고 상품을 인도하고 외상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본 게 어떻게 해요? 상품 매출 100원 외상이면 외상 매출금 100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자세히 뜯어보면 이거 무슨 계정이에요? 이거 수익이죠? 수익 발생했고 자산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수익 인식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돈 안 들어왔잖아. 돈 안 들어왔음에도 수익 인식한 거죠?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현금이 안 들어와도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중요한 사건이 상품의 경우는요, 인도했을 때, 인도, 납품했을 때, 인도. 근데 그것 말고 사실 다양해요. 다양해요. 예를 들어 서비스는 언제일까요? 서비스 영무의 제공이 완료됐을 때예요. 다 같이 강의하잖아요. 그럼 강의 수익을 언제 인식해요? 개강할 때, 종강할 때, 엄밀히 따지면 제가 하루하루 강의했을 때 1시간 1시간 끝났을 때 강의 수익이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됐을 때. 또는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재화의 판매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재화의 판매 물건 상품이죠. 상품은 맨 오른쪽에 가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일반적으로 언제? 인도 시점이에요. 인도 시점. 인도 시기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인도. 상품 넘겨줬을 때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위탁 판매 매출은요. 이것도 했으니까 봅시다. 거기 7번 보시면 위탁 매출 있죠? 위탁 매출.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아까 서점이 자, 출판사가 서점한테 팔아주세요 하고 책을 보냈어. 책을 보냈을 때 인도했으니까 이거 매출로 인식할까요? 아니죠. 서점이 팔았을 때 그때 매출로 인식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용 판매는요. 시용 판매로 만약에 7일 뒤에 매입 의사를 살지 말지 결정해 주세요라고 하고 팔았으면 넘겨줬을 때가 아니라 살지 말지 결정했을 때 매출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되기 전까지는 우리 재고잖아요. 그렇죠? 할부 매출은요? 할부 매출은 이거는 대금 결제 문제인 거죠. 할부라는 거는 물건 팔고 나눠서 받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금 결제 문제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인도 시기가 되는 겁니다. 거기 2번 상품권 발행인데요. 상품권도요. 잘 보세요. 상품권 어떤 과정을 거쳐요? 상품권은 자 여러분 가서 이마트 가서 상품권 10만 원짜리 산다고 샀어요. 이마트 가서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샀어요. 그러고 상품권을 가지고 있다가 일주일 뒤에 물건을 사면서 상품권을 줬어요. 그럼 이마트 입장에서는요. 상품권을 팔았을 때 매출일까요? 그렇죠. 상품권을 팔았을 때는 미리 돈 받은 거예요. 미리 돈 받은 거. 선수금입니다. 선수금. 그렇죠? 이마트 입장에서는 상품권은 선수금이라고요. 돈만 미리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물건 주면서 상품권 받고 나머지 대금 뭐 결제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품권의 거래는요. 상품권을 사고 팔았을 때는 인도 전에 돈이 왔다 갔다 한 거, 선수금, 선급금과 같은 거예요. 회계 처리가. 여러분 제가
물건이 인도되기 전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선수금, 선급금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금이라고 말씀드렸고 상품권도 똑같아요. 상품권도 물건이 인도되기 전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 증서로 상품권이라는 걸 찍어주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상품권을 사고 팔았을 때는 선수금, 선급금 처리하고 실제 물건이 교환됐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이제 계약금 떠는 것처럼 분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상품권은 그냥 선수금, 선급금 처리한다. 회계 처리가 선수금, 선급금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용인식 기준 볼게요. 거기 비용의 인식 기준 3번 비용의 인식 기준 보시면요. 비용의 인식 기준은 좀 배웠어요. 많이. 비용의 인식 기준은 첫 번째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 비용 대응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매출 원가. 그렇죠? 매출 원가. 매출액 직접 대응, 수익 비용 대응.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감가상각비. 그렇죠? 감가상각비도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 감가상각 방법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단기 비용. 원칙적으로 뭐다? 단기 비용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올해 비용으로 다 그러니까 수익 비용 대응할 놈이 없으면 그냥 단기 비용, 그의 비용으로 때려 넣어요. 대표적인 예가 유형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뭐다? 그냥 비용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연구비와 개발비. 비용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말씀드렸어요. 특별한 경우에 개발비가 되는 거고 특별한 경우에 자본적 지출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비용 처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냥 이 단어 정도 들어봤다. 아, 그렇네 정도만 하면 돼요. 이 뒤에 지금 말한 수익인식 기준과 비용인식 기준은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지만 다 배운 거니까 들어봤다 정도면 되실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수익 비용이 일단 다 끝났어요. 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